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또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겁쟁이라며 조롱까지 일삼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증상이 나타났고 불이 나게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죠. CNN은 대통령이 확진 판결 후 겁을 먹었고 이에 백악관에서도 경각심이 커져 많은 참모들이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션 콘리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인은 그가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고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지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등이 24시간 동안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였고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게브리얼 셔먼도 트럼프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채측근들에게 코로나로 사망한 오랜 친구이자 지지자였던 스탠 체라처럼 죽게 되느냐고 계속 물어봤다고 하죠. 이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입원 중이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도 무더기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에 노출돼 미 정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속한 업무 복귀를 밝혔지만 그게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캠프는 향후 2주 이상 대통령의 선거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향후 미국 대선의 결과는 더욱 예측 불가해졌는데요. 이는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해야 할 빌 스태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 RNC가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로나 맥데니얼 RNC 위원장마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하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이른바 혼돈의 카오스가 생겨나면서 차후 대선에 어떤 영향이 갈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중국은 질리지도 않는지 또다시 주변국들을 향해 깡패짓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11월 3일 미국 대선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울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 아무리 세계 최대 깡패국이라 불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대만을 침공하는 무리한 짓까지 벌일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신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립이 심각해진 미국과 중국은 대만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미중 양국 간 군사적 충돌 형태로 호출될 수 있고 나아가 중국군이 기습적으로 대만은 전면 무력 침공하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지난 17일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날 대만 공군사령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H-6 J-16 등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18대가 대거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고 나서서 곧장 대만섬 방향으로 돌진하는 항저기 방공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죠. 대만 전투기들이 긴급히 접근해 보전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중국 군용기들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되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한참 넘고 나서야 기술을 중국 본토 방향으로 틀어 돌아갔습니다. 위촉즉발의 상황은 다음 날에도 발생했습니다. 한 대가 더 추가된 19대의 중국 군용기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향해 돌진하다가 돌아간 겁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요. 중국군의 도발적 행동은 최근 급속히 고조된 대만 위기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올해 들어 양국은 수시로 군함과 군용기를 대만 인근에 보내 노골적인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실적적 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동부정부 소속 로켓군이 유사시 대만 공격에 쓸 수 있는 중펑 111A 미사일 10발을 일제히 발사하는 드문 훈련을 벌였고 중국 인근 여러 해역에서 동시다발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최근 중국군은 거의 연일 육해 공군 전력을 동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굴하지 않고 토마호크와 하품 미사일을
무기를 실사격하는 등 용감한 방패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중국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정례적으로 해군 군함을 중국이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에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고요. 또 EP-3, EAC 등 미국 정찰기들도 대만 주변 공역에 수시로 나타나 중국군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의 군사 압박에 맞선 대만군 전투기 초계 활동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응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만 인근에서는 중국군과 미군, 대만군과 뒤섞인 난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선거일이 대만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선 미국의 당파적 적개심이 너무나 격렬해진 상태로 권력 이양 위기에 휩싸인 국가는 큰 힘의 갈등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 중국에겐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적처럼 트럼프는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이클 모렌 전 CIA 부국장과 퇴역 제독인 제임스 윈펠드는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1일 전후에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죠. 이는 새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미국 내 정치 환경이 복잡해질 것이고 만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새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사결정 능력 체계가 아직 완비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약하게 보던 대만의 안보 전문가인 림위팡조차 최근에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상태가 1995년에서 1996년 미사일 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그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약하게 평가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입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을 때 빨리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강경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이렇듯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대로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그렇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그리고 과연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꼽히는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양국 모두 너무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전쟁의 위기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베이징대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의 후보 박사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미중 충돌 사례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남중국해의 중국 영공에 진입하는 경우 실제 2001년 하이난섬 부근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미 군함이 중국이 만든 인공섬에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양국의 군사력 총량을 단순 비교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6,846억 달러를 쓰며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면 중국은 1,811억 달러를 투입하며 국방비 지출 세계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 중 몇몇 군사 분야에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졌거나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태평양 건너 중국까지 군사력을 보내 전쟁을 벌이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닌데요. 동북아에 투입하는 군사력만 놓고 봐도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중국 남해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아태 지역 미국 정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전체 군함의 60%, 육군의 55%, 해병대의 3분의 1을 배치했다.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가 이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등
두 가지 처분 방안 가운데 연내에 최종안을 선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온 전문가 소위가 올 2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해양 방류를 한층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천해 대다수 이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해양 방류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분 방안을 해양 방류로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8일 도쿄 도내에서 전국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등 2개 단체 대표가 참가한 회의를 열고 오염수 처분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기시 히로시 전어량 회장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양 방출안에 대해 심각한 형평 피해를 야기해 어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법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민들의 총리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형평 피해는 오염수를 정화 처리 후에 해양으로 쏟아낼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기시 회장은 또 형평 피해를 막을 유일한 대책은 해양 방출을 하지 않는 것 그것뿐이라며 지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노도시히토 후쿠시마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대표도 해양 방출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어령은 지난 6월에도 정기총회에서 해양 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험조업이 이루어지는 후쿠시마 연안의 지난해 활획량은 약 3,600톤으로 원전 사고 전과 비교해 14%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쿠시마 지역 거민들은 내년 4월 본격 조업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7번째로 개최한 의견 청취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지역단체장, 경제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고 연내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즈마 기요시 경제산업성 부대시는 마지막 청취 행사를 마친 뒤 처분 방침에 관한 결론을 조기에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양 방출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접수한 의견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지방 출장지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로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관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 결정에서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져 실제 방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해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에서 170톤씩 생기고 있다. 이 오염수는 올 8월 20일 기준으로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으로 불어나 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 10월경에 보관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을 맞기 때문에 처분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다핵종제거 설비로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거친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처리수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트리튬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뒤 보관 중인 처리수도 70% 이상은 오염 농도가 일본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알프스를 이용한 재처리를 반복해 오염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도쿄전력은 밝히고 있다. 시즈오카 현 지사 스가 총리 교양 수준 드러났다. 비판 논란. 학자 출신 광역단체장으로 일본에서 지명도가 높은 가와카스 헤이타 시즈오카 현 지사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학벌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스가 총리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자의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인데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가와카스 지사는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학술회의 논란을 거론하면서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의 교양 레벨이 우연히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스가 총리가 초중고를 마친 뒤 상경에 돈을 벌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시 말하면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 대학을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고교 졸업 후 상경에 돌판지 공장과 스키지 시장에서 막노동을 한 경험이 있다. 동년배와 비교해 2년 늦게 호세이 대학 법학부에 들어간 스가 총리는 대학 시절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국회의원 비서와 요코하마 시의 의원을 거쳐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했다. 스가 총리는 이런 과거를 내세우며 자신이 바닥에서 시작해 총리에 올랐다는 입지전적인 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와카스 지사는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스가 총리의 학력을 거론하며 교양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2009년부터 세 번째 연임 중인 가와카스 지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해 일본에선 학자 지사로 알려진 광역단체장이다. 학벌로는 스가 총리와 대비되는 가와카스 지사의 지위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그의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스가 총리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호평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와카스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학벌을 잣대로 한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하는 쪽이 맞서는 양상이다. 와카스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한 인사는 교양은 학문뿐만 아니라 품성을 비롯한 태도나 생활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가와카스 지사야말로 교양을 갖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가 총리는 9일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지지통신과의